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지사는 정치 특검이 아닌 진실 특검이 돼달라며 조사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허익범 특검팀 역시 앞서 물어볼 내용이 많다고 공언한 만큼 진실을 둘러싼 팽팽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한국당의 혁신 비대위원인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이 변호사님, 일단은 김경수 지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주시죠. 드루킹 특검은 잘 아시니까 이제 그 드루킹 김 씨하고 그 공모해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이제 업무를 방해했다. 그 이제 네이버 댓글의 조회수를 이제 조작한 그 혐의하고요. 지금 그 또 하나가 이제 있는 것이 그 지방 선거에서 도와달라 그 대가로 내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제안을 했다. 이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선거운동의 대가를 약속하는 경우가.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인데 지금 오늘 출석하면서 김경수 지사는 전면 다 부인했죠. 두 혐의 다에 대해서 그 업무방해는 몰랐다는 거고 그리고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경수 지사가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나타낼 때 시종일관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미꽃 던지는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어서 화답하기도 하고요. 일단 당시에 김경수 지사 출석 장면 한번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누구보다 먼저 특검의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킹크랩 시연회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천천히 들어가시죠.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도움 요청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치 특검이 아니라 진실한 특검이 되길 바란다라는 김경수 지사의 입장 듣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태도가 가장 먼저 눈에 띄던데요. 지지자가 장미꽃도 던지고 장미꽃 던진 의미를 물어보니까 김경수 지사가 결백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고 꽃길만 걸으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특검이든 검찰 포트라인에 서게 될 경우에 유력 정치인들은 유감이다, 아니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지자들이 많이 왔다 하더라도 좀 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살짝 들었습니다. 주먹을 이렇게 불끈 져서 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특검 그리고 이제 드루킹 의혹에 대해서 좀 의혹을 갖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좀 불편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특검을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 본인은 결백하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이른바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하는 것을 하는 줄 몰랐고 선풀운동, 순수한 지지자가 찾아와서 선풀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자기는 인식했다. 이런 입장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라는 입장을 좀 표하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을 한 것 같지만 어찌됐든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마 핵심적인 부분은 그 불법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 내용을 봤느냐 아니면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업무 방해에 대해서 공동 정범이 되려면 이제 선풀 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그런 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서 조작을 하는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하는 곳이다. 그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김경수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 집단이 뭘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는 이제 그
거기에 그 뭐 결정적인 것이 킹크랩을 시연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드루킹 쪽 얘기는 김경수 지사 앞에서 그 추천수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리가 이런 그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는 거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봤다는 거는 김경수 지사가 이 드루킹 쪽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한마디로 이렇게 추천수를 조작하는 곳이라는 걸 알았다는 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킹크랩 시연을 한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설사 뭐 진술만 있다 하더라도 어떤 증거가, 그리고 정황상으로 무슨 김경수 지사 운전사가 파주 근처에서 뭐 네. 신용카드를 썼다든가 뭐 관련자들의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술만 있다고, 그리고 정황 증거만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했을 때 플러스 될 만한 또 다른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그 뭐 드루킹 측하고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를 주고받는데 뭐 조회수 얘기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정황으로 볼 만한 어떤 조회 뭐 어떤 댓글 이런 거와 뭔가 그 같은 의미로 쓸 만한 그런 내용의 문자가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은 받쳐주는 증거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간접 증거들만 있는 상황이죠. 진술한 목격자들의 진술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하나하나 반박하다 보면 이 모순이 생기고 구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뭐 상황,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기보다는 그냥 뭉뚱거려서 기억 안 난다, 몰랐다, 그런 일 없다 하는 것이 외려 뭐 그 방어하는 측에서는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태도로 지금 일관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특검팀의 입장을 보면은 유의미한 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했다,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뭔가 USB에 결국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드루킹 쪽이 제시했다고 하는 USB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이 예.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특검팀이 확보했다고 하는 USB에 들어간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일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물론 특검팀이 흘려줬는지 아니면 드루킹 쪽에서 흘려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들 나온 것들 보면은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킹크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댓글 여론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할 때 스모킹건이라고 할 만한 김경수 지사 쪽에서 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분명한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드루킹하고 김경수라는 사람이 좀 친밀한 관계였구나. 뭔가 정책적으로 재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언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관계 정도였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전에 그냥 단순 지지자 모임하고 관계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밀한 관계였거나 그 관계를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예.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지시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증명할 만한 그런 게 나온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게 과연 특검이 오늘 김경수 지사를 뭔가 심리적으로 흔들 만한 증거로 활용할 만한 예. 이 스모킹건을 오늘 제시를 할지 아니면은 없어서 못 내놓는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지사가 뭐 법적으로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계속 방어를 하겠지만 문제는 그 지난 5월에 이 예. 특검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그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는 다 지금 보존되어 있잖아요. 동영상이 계속 돌고 있죠. 예. 지금 거기 몇 번 만난 적이 없고 잘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연락도 거의 안 한 사이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드루킹 측에서 내놓은 USB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5월 드루킹 특검이 발족하기 전에 김경수 지사가 말했던 그 모른다 상황하고 잘 연락한 적이 거의 없다는 상황하고 예. 지금의 상황에서 달라진 거는 드루킹 측에서 내놓은 USB가 있다는 거예요. 그 USB에서의
메신저 대화 서로 주고받은 것서부터 뭐 그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김경수 지사에겐 불리한 증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예. 거의 뭐 그 증거 창고라고 볼 수 있는 저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아예 뭐 물건들을 빼가지고 다른 창고에다 보관해놨던 그 창고가 그대로 또 특검에서 밝혀진 거잖아요. 그 발견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난 5월하고 비교해서는 증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김경수 지사가 차라리 지난 5월에 내가 드루킹 측하고 뭐 경제적인 전문가 집단이라서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서 거기서 내가 뭐 재벌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조언을 듣고 해서 좀 예. 만나던 사이다라고 차라리 얘기했으면 지금 진술이 더 뭐 믿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난 5월에서는 완전히 선을 그었던 상황에서 예. 지금 꽤 친근했던 것처럼 꽤나 가까웠던 것 같은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말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친해요. 친하지만 같이 공범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결정적인 둘 사이를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은 댓글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네. 댓글 여론 조작할 때 대선 때 댓글 여론 조작 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 물론 이제 간접 증거로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안 보인다고 하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지금 특검이 쥐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조사받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제시를 했는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내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시죠. 지금 뭐仙台영사 자리를 김경수 지사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 예. 아니냐 이 얘기 가지고 진술 외에 다른 뭐 특별히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게 이제 드루킹 측에서의 이제 진술만 있는데 거기 SNS 뭐 메신저로서 어떤 네. 얘기들이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오사카 영사든仙台 영사든 뭔가 이 자리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은 얘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협박을 받았다는 거고 드루킹 측에서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특검에서의 뭐 그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 이것이 뭐 협박 카드는 아니었던 걸로 보는 게 아니냐 특검에서는 이것이 어떤 제안, 대가 이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을 그 영장에 넣어서 예. 결국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특검에 좀 더 유리한 걸로는 보이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 측의 주장은 지난 12월이면 뭐 지방선거에 내가 경남지사로 나갈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대가를 도와달라 얘기하느냐라는 거지만 지난 이제 조기 대선 이후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작년 겨울, 작년 12월이면 이미 후보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벌써 움직일 때였고 그리고 중앙당이라든가 뭐 청와대가 제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큰 의미에서의 청와대도 정치를 하는 곳이니까 이 6.13 지방선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는지는 중앙당에서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각 의원들의 경우에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김경수 지사의 정도라고 하면은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구상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작년 12월에 6.13 지방선거의 의미는 동진 전략이었어요. 그때. PK 특히 부산 경남 쪽을 잡아야 된다. 이 분위기 좋은데 그런 상황이면 저는 충분히 그때는 드루킹 측과 사이가 나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수는 있다. 그것이 김경수 지사 개인 선거일지 아니면은 뭐 큰 그림에서의 지방선거를 뜻하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도와달라고는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거 반박 아닌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김경수 지사가 경남지사로 본격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부터 얘기가 된 건 맞아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경남지사로 제일 먼저 추천한 사람은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삼선하지 말고 그냥 경남으로 내려와서 경남지사 선거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경남지사 선거에 본인이 나갈 의지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나중에 가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등이 떠밀려서 나갔던 측면이 있다. 이런 면에서 앞뒤가 딱 맞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 뭐 특검에서 얘기하는 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루킹의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한 의문이라는 겁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드루킹이 조선일보에 편지 썼잖아요. 예. 그 편지 쓴 거 보면은 애초에 일본 대사 얘기가 거론이 되다가 그 다음에 특히 1급 자리를 김경수 지사 보좌관이 자신한테 얘기를 해서 남아있는 오사카 총영사가 특히 1급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받을 줄 알았는데 김경수 지사가 작년 12월에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그건 좀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는 어떠냐, 센다이 영사는 어떠냐라고 말해서 자기가 그걸 거부했다고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경수 지사가 먼저 얘기를 제안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 얘기가 제안이 된 것도 대선에 대한 어떤 지원의 대가 같은 얘기로 먼저 얘기가 나온 것처럼 드루킹 씨도 먼저 인정을 했거든요. 편지 안에서. 네. 근데 왜 갑자기 또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는지 네. 지방선거는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도움을 부탁하는 차원에서 어떤 자리를 약속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드루킹이 얘기했던 거하고는 또 결이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로 볼 때는 드루킹 얘기도 신뢰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의 얘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특검에서 김경수 지사한테 드루킹이 진술이든 아니면 뭔가 물적 증거든 간에 그걸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좀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나오겠죠, 그 결과는. 네. 근데 드루킹의 얘기를 너무 100% 믿는 것도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주 지사가 오늘 출석을 할 때 정치 특검이 아니라 진실 특검이 되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저희가 정확한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정치 특검이라는 우려를 김경수 지사가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본인한테 지금 불리한 거 아니냐, 증거들은. 예. 그래서 프레임을 이걸 이제 정치 특검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싶은 거 아니야, 프레임 싸움에서. 예. 그리고 허위범 특검이 이제 뭐 한국당하고 좀 관련이 있었던 인물로 이제 알려졌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뭐 이제 그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 지난 5월에도 뭐 진실을 밝혀달라 뭐 특검이 이제 네. 발족할 즈음에, 그런데 이제 본인의 그 문제는 드루킹에 대해서 몇 번 만난 적이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몇 번 연락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지금 언론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거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뭐 유감 표시라든가 뭐 사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전혀 지금 뭐 사과나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것이, 저는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 50대 초반 나이에 젊은 정치인이에요.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지금 무슨 차기 대권 후보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더 저는 본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본인이 좀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잣대가. 뭐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저는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혐의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조사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치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드보이의 바람이 거세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특히 스타트를 정동영 의원이 끊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새 대표가 됐는데요.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정동영 이제 신임 대표 입장에서는 서운한 말일 것 같아요. 뭐 나만 올드보이인가 이렇게 네. 생각할 것 같고요. 뭐 이해찬 의원과는 서울대 치리학번 동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차이는 물론 1살 차이가 나서 66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올드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당의 어떤 구도나 정치권 구도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당대표의 자리라는 게 결국은 앞으로 정계 개편에 어떻게 당이 잘 지탱해 나가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예. 정계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최대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디 쓰나미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당을 좀 잡아줬으면 한다.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당대표로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원들의 의사도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지금 그 평화 정의의 모임이 결국은 원내 교섭단체의 자격을 상실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당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위기감 같은 게 좀 작동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도 뭔가 혁신하는 정치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은 네. 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정치권 전체가 올드화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예전은 아니더라도 지금 초선 재선이 예를 들면 특활비 문제 입 꽉 닫고 가만히 있잖아요. 예. 뭔가 혁신을 일으키거나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건 당을 좀 초월해가지고 국회가 좀 바뀌어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와줘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력 정치인, 뭐 중량감 있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국회 내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될 뭐 젊은 정치인이든 뭐든 간에 그런 바람 자체가 없는 그런 정치권 전체가 올드화된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예,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니까 올드보이라는 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정치권에서 올드보이라고 할 때는 그냥 선수가 많거나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계속 오래 머물러 있던 성과라든가 현재 시대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인지도나 대중성에 있어서 다른 신진들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자리가 주어지고 뭐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경우로 올드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그 문제는 매너리즘 타성에 많이 젖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뭐 캐나다 총리라든가 프랑스 총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좀 저런 젊은 그 정치인을 좀 보고 싶다. 예. 그것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좀 프레시한 느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신선하면서 그래서 사고 자체도 신선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라든가 지금 시대에서 젊은 층이든 뭐 중년이든 장년이든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시대의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정치인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의미로 올드보이 바람이 부는 것이 이것이 과연 좋으냐.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이 서로 좀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 뭐 리크루트라고 그런 거 진짜 새로운 인물들도 영입이 되면서 뒤에 이런 분들이 받쳐준다 그러면은 미래가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늘 쳇바퀴 돌듯이 급할 때는 그래도 많이 알려진 인물이 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왔다가 아무 그 영향 없이 그냥 한번 뉴스에 좀 스포트라이트 받았다 끝나고 이런 경우는 저는 썩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국당 상황을 여쭤봐야 돼서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대위원으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프레시한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프레시한 느낌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좀 어떤가요? 내부 분위기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원내에 있는 분들은 이제 먼저 좀 만나 뵈면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대위에 대해서 어디 잘하나 보자, 뭐 팔짱 끼고 이렇게 꼬나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 지금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나 바람이 있다는 거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환경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뭐 김병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인위적인 그 인적 청산은 없다. 시스템과 어떤 그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그 인적 쇄신을 하겠다. 그 얘기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또 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뭐 비대위와 그다음에 한국당에서 큰 숙제고 그리고 그 숙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뭐 당의 갈망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대위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일을 할 거고요. 현재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비대위원으로서. 뭐 걸림돌보다 제가 지금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보면은 그 당의 이제 전체적으로 당원들도 그렇고 그게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밖에서 보면은 그것이 계파 갈등이고 당내 갈등인데 그거는 이제 의원들의 얘기인 거고 전반적인 그 당원들의 그 마음을 보면은 서로가 상처인 것 같아요. 탈당도 했었고 뭐 들어온 복당도 하고 남아있던 당원과 다시 돌아온 당원과 아직 돌아오지 않은 당원들 뭐 이런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좀 들으시는 분들은 의외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내적인 상처들이 좀 치유될 좀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봤을 때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여러 가지 행보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전에 프레시한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박하사탕 같은 정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볼 때 물론 보수의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지금 가치나 정책으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의 가치를 다시 되찾아야 되고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세울 건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진짜 지금 바로 원하는 게 뭔지
국민의 민생의 삶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 것인지 그건 사실 대통령만 챙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1야당의 사실상 대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혁신비대위에서 뭔가 국민의 속을 한번 좀 박하사탕 먹었을 때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보수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게 국민의 욕망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거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정체된 상태에서 더 올라가지 않잖아요. 예.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그런 점에서 이거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하여튼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정책 대안 정책 정당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제 그 강론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론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비대위에서는 총론 비대 각 이제 소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책과 대안을 그러니까 그 대안이라는 거는 뭐 단순 반대가 아니라 이 더 좋은 이 방법으로 하자, 이 정책으로 하자, 이런 입법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대안을 낼 수 있는 정당을 보일 겁니다. 그거는 뭐 보수의 모습보다는 우선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강론 그는 조만간 이제 정기국회나 이럴 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프레시 말씀하셔서 제가 갑자기 한국당 예로 넘어갔었는데 네. 올드보이 얘기 관련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여당뿐만 아니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도 지금 손학규 전 고문이 다시 또 당권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전체적으로 모두 다 좀 올드보이라고 하면 본인들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젊은 프레시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관심은 총선에 다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예. 총선을 겨냥해서 정계 개편 바람도 불 거고 그 정계 개편에서 쓰나미처럼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올드보이들이 다시 귀환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총선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공정한 관리자가 필요한 것에 대한 어떤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거기다 쏠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개파나 공정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데 쏠리지 않고 나와 관련돼서 나를 누가 내치지 않는 그런 예. 공정한 관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좀 너무 원로급의 당대표들이 등장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이제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대선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역동성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정치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역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